가장 안전한 감옥, 달러라는 신화. 당신이 믿는 그 돈, 진짜 당신 것 맞나요? 감옥에서 가장 편한 수감자. 여러분, 잠깐 이상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좀 특이해요. 철창도 없고 간수도 없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침대도 푹신합니다. 아니, 심지어 매달 꼬박꼬박 월급까지 들어옵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이 방에서 나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매달 열심히 벌어서 통장에 쌓아두는 그 숫자, 바로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달러라는 시스템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달러는 세계 최강이야. 미국이 있는 한 절대 안 무너져. 이 믿음은 종교와도 같아서 의심하는 순간 이단 취급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믿음이 사실은 50년 전 사막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비밀 거래 하나로 만들어진 허구라면요. 그리고 지금 그 거래의 상대방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약서를 찢으려 한다면요. 오늘은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겁니다. 불안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는 늘 이런 순간에 부자와 빈자가 갈렸습니다. 먼저 아는 자와 나중에 당하는 자로요. 자, 시작합니다. 일부 달러 제국, 그 화려한 탄생의 비밀. 금이 사라진 날 세계는 어떻게 반응했나?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닉슨 대통령이 TV 앞에 앉아 느닷없이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합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그냥 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 즉 1달러, 금 135온스라는 전후, 세계 경제의 근간 자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된 겁니다. 당시 독일, 프랑스, 일본 중앙은행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이제 달러는 그냥 종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어떻게? 그 비결이 바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닉슨과 그의 책사 헨리 키신저는 금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채워 넣을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찾아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사막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1974년 사막에서 맺어진 역사상 가장 은밀한 계약. 1974년 키신저가 비밀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비공개였고 수십 년간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다가 뒤늦게 일부가 공개된 회담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국과 사우디는 역사상 가장 기묘하면서도 강력한 동맹을 맺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미국은 우리가 왕실을 지켜줄게요. 군사안보 보장, 무기 지원, 완전히 백업해드립니다. 사우디는요, 알겠습니다. 대신 우리 석유 거래는 전부 달러로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 오일머니는 미국 국채에 재투자하죠.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자, 이걸 경제학적으로 뜯어보면 정말 천재적인 설계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띄우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독일도 일본도 한국도 중국도 예외가 없어요. 결국 전 세계가 달러를 구독하게 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기만 해도 전 세계의 실물 자원이 알아서 딸려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분노하며 붙인 표현인데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시스템이냐면 이후 50년간 미국은 무역 적자가 쌓여도 국가 부채가 늘어도 금융위기가 와도 달러는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왜? 세계가 기름을 사는 한 달러 수요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요. 이부 균열의 시작, 그리고 가속되는 탈달러화. MBS의 계산, 사우디는 왜 중국 손을 잡았나? 무함마드 빈 살만 MBS.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이자 왕세자인 이 인물은 2016년 비전 2030을 선언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석유 없이도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네옴시티, 관광, IT, 엔터테인먼트 수천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는 거죠. 미국한테 손을 벌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인권이요, 언론 자유요, 카슈크지 사건이요, 끊임없는 간섭이 따라옵니다. 2018년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MBS를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눈에 띄게 냉각됐어요. 반면 중국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인권? 모릅니다. 내정 간섭? 없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합시다. 이 메시지가 MBS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렸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죠. 2022년 12월 시진핑이 사우디를 국빈 방문했을 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를 두고 중동 외교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안화 석유 결제 가능성이 공식 테이블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두 나라의 친목 도모가 아닙니다.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50년 된 페트로달러 체제의 기초 공사를 흔드는 작업입니다. 잠깐, 그럼 사우디가 정말 달러를 버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 달러를 둘러싼 더 큰 지각 변동을 봐야 합니다. 달러의 민낯, 34조 달러의 시한폭탄. 숫자 하나를 먼저 드릴게요. 34조 달러. 2024년 기준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미국 국민 한 명당 약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요양원의 노인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더 무서운 건 증가 속도입니다. 2000년 5조 달러였던 부채가 24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과 맞먹는 돈을 빚 이자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부채를 줄일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거나. 정치적으로 세금 인상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니 결국 달러를 찍어내는 방향으로 압력이 계속 쌓이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이 숫자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약 71%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기준 이 비중이 58%대까지 떨어졌어요. 20년 만에 13%포인트 하락. 느려 보이지만 이게 기축 통화 세계에서는 지진급 변화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덜 쌓고 무엇을 더 사들이고 있을까요?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금과 자국 통화 결제망 구축. 그 중심에 바로 브릭스가 있습니다. 브릭스의 역습,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 2023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세계 금융계를 뒤흔들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이집트를 브릭스에 초청했습니다. 기존 브릭스 가입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산유국들이 대거 합류한 겁니다. 특히 사우디와 UAE가 함께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두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끼리 거래할 때 왜 꼭 달러를 써야 하지? 이미 인도와 러시아는 루피 루블 결제를 시작했고 중국과 브라질은 위안화 헤아화 직접 결제를 추진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이후 아예 달러 결제 비중을 20%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물론 브릭스가 당장 달러를 대체할 단일 통화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위안화는 자본 통제 문제가 있고 인도 루피는 국제화가 덜 됐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결국 달러 말고 대안이 없는 거잖아 라고 안도하시는데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고요?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방식은 대체제가 갑자기 등장해서가 아니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침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정확히 그걸 보여줍니다. 3부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부는 이동한다. 파운드화의 몰락에서 배우는 교훈.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 파운드화는 세계 기축 통화였습니다.
대영 제국은 전 세계 무역의 60% 이상을 지배했고 런던 시티는 세계 금융의 심장이었죠. 당시 영국인들에게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 지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면 비웃음을 샀을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화폐가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불과 30년에서 40년 후인 1950년대 파운드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누적된 부채, 식민지 독립에 따른 제국의 수축,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달러 패권 앞에서 파운드화는 조용히 왕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기축통화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죠. 그래서 더 무서워요. 변화가 너무 느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자산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1930년대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 1970년대 오일 쇼크, 2008년 금융위기,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 충격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리 준비한 소수는 불을 지켰고 시스템을 맹신한 다수는 자산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 없는 도둑.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페트로달러 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일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환율 충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신흥국 자본 이탈이에요.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한국 채권을 팔고 빠져나갑니다. 원달러 환율은 치솟고 수입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뜁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실 겁니다. 그건 달러 체제가 흔들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흥국 위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두 번째,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원유, LNG,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죠. 달러 약세가 아니라 오히려 원화 약세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 전기료, 가스비, 휘발유 값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그건 모든 물가로 전이됩니다. 세 번째, 예적금의 실질 가치 침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 3 내지 4%짜리 예금 들어놓고 그래도 이자라도 챙긴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5, 6%를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이 역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잔인합니다. 부자들은 실물 자산, 즉 부동산, 금,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명목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면 현금과 예적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구매력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나갑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앞에 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된 자의 전략, 지금 당신이 물어야 할 세 가지. 역사적으로 시스템 전환기에 불을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자산의 몇 %가 종이 화폐에 묶여 있는가? 예적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적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는 국면에서 현금과 예금의 실질 가치는 가장 빠르게 침식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미국에서 불을 지킨 사람들은 실물 자산, 특히 에너지 관련 자산과 금 비중을 미리 높여놓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늘 말했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현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두 번째 질문, 달러의 대체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현재 시장에서 논의되는 달러 대한 자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금은 수천 년 검증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사들이는 속도를 보세요.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수십 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어떤 나라의 신용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산이니까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답게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월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됐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핵심 실물 자산인 부동산, 원자재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명목 가격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광물 등 실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방향의 투자가 지정학적 변화에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지정학적 변화를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하고 있는가? 이제는 차트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도를 봐야 합니다.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 브릭스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편되는 에너지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 모든 지정학적 변화가 산업과 자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정세 불안은 유가 상승은 에너지 섹터 강세로 이어지고 달러 약세 흐름은 금값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 중심인 나라는 이 모든 변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죠. 세계 경제의 지도가 바뀔 때 이익을 보는 나라와 손해를 보는 나라가 갈립니다. 그 흐름을 미리 읽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투자 역량입니다. 감옥문은 열려 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그 편안한 감옥, 달러 시스템. 이게 무너진다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됩니다. 다만 부의 지형도가 바뀝니다. 역사는 늘 그래왔어요. 파운드화가 무너질 때도 세상은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다만 런던에서 뉴욕으로, 파운드화에서 달러로 부의 흐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전환을 미리 읽은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고 눈치채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달러 패권의 즉각적 붕괴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친, 그러나 방향은 이미 정해진 서서한 지각 변동입니다. 사우디가 내일 당장 달러 결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브릭스가 당장 달러를 대체하는 단일 통화를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댐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그 구멍이 지금은 작아 보여도 일단 뚫린 구멍은 스스로 커져갑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거대한 리스크였다는 역설.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것.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입니다. 감옥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만 나갈 생각을 해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1cm라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성투하세요.